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은 영국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살인마 간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녀가 벌인 사건들은 정말 심각했기 때문에 재판 기간만 총 10개월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끔찍한 사건들을 벌인 주인공은 바로 루시 랩비라는 여성인데요. 루시는 영국에서 1990년 1월 4일에 태어났고 아버지는 가구점을 운영하고 어머니는 사무직으로 일을 하던 여성이었고 루시는 외동딸로 부족한 것 없이 어떠한 가정폭력이나 왕따, 힘든 시기를 아예 겪어본 적도 없던 귀하게 자란 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괜찮았고요. 루시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했고 아이들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는 꿈이 확고하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자랄수록 그 꿈은 더 명확해졌고 신생아 간호사로서 일을 하고 싶었죠. 10대부터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워낙 아이들을 좋아해서 친구들은 루시를 메리 포핀스라고 불렀을 정도라고 합니다. 루시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대학에서 간호학까지 공부하고 졸업장을 따서 실제로 신생아 담당 간호사가 되었어요. 루시의 부모님은 루시가 너무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지역신문에 루시를 축하하는 광고까지 냈었습니다. 루시는 졸업을 하고 자신이 일을 할 병원을 찾아야 했어요. 루시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대학교 때 실습도 몇 번 나갔었던 익숙한 병원인 체스터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루시가 대학을 졸업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줄 알았기 때문에 딸이 다른 동네에 남겠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부모님도 딸의 꿈을 지지해줬고 루시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곧 적응을 하고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체스터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일을 시작하게 되고 루시는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집도 사고 동료 간호사들이랑도 친하게 잘 지냈어. 루시는 동네에서 댄스 레슨도 받고 퀴즈 대회도 나가고 사람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일하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초과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항상 자신이 나서서 하겠다고 하고는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니까 다른 병원에서 일손이 부족하면 루시가 가서 도와주기도 했고 그런 루시를 보고 모두들 칭찬을 했고 루시는 이 일로 루시는 동네 지역 신문에 나기까지 했습니다. 그 신문 기사에는 루시가 아이들을 돌보는 걸 정말 즐기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녀의 행복이라는 소개글이 있었죠. 후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소름 돋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루시는 신생아 병동을 위한 펀드레이징 캠페인에도 참여를 해서 300만 파운드라는 거액의 후원금을 모은 데도 성공을 했고 신생아실에서는 루시가 정말 영웅 같은 존재였어.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2015년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루시는 신생아실에서 일을 하면서 신생아실 내에서도 인큐베이터에 있고 건강에 안 좋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트레이닝을 받고 있었는데요. 2015년 6월 루시는 드디어 트레이닝을 마치고 자격을 따게 됩니다. 지금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루시는 많은 좋은 일을 하며 어두운 면을 보여준 적이 없었으니까 아무도 걱정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이 일은 루시에게 딱이라고 모두들 생각했었어. 루시가 일하던 신생아실에서는 30명의 간호사, 7명의 상담가가 일을 하고 있었고 영국 병원 내 미수가들 평균을 조사해본 결과 매년 미수가 1000명당 사망률은 2명 이하라고 하는데 이 병원 또한 굉장히 낮은 미수가 사망률을 가지고 있던 평범한 병원이었어. 2015년 5월 루시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부서에서 일을 하기 한 달 전에 루시는 동료들이랑 출장을 가서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들을 받게 되는데요. 그중 그녀가 배웠던 내용으로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주사를 놓는지 그리고 공기색전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경고를 받게 됩니다. 공기색전증이란 공기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증상으로 주사를 잘못 넣으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신생아들에게 발생할 경우에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되죠. 동료들은 이 내용을 배우면서 조심해야겠다고 필기를 하고 새겨들었지만 루시는 반대로 자신이 저걸 써먹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시가 교육을 마치고 2주 만에 루시가 일하던 신생아 병동에서는 아이들의 사망률이 1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앞으로 말씀드릴 피해자 아기들과 아기들의 가족은 모두 피해자 보호 차원으로 익명 처리가 되었으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5년 6월, 어느 날 한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당시 이 여성은 임신 31주 차로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혈압이 높고 자가 면역 질환에 혈전 문제 때문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출산이 9주나 남은 상태였지만 산모의 건강 상태로 봐서 의사들은 그냥 지금 제왕절개로 일찍 출산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고 제왕절개를 진행을 해서 1.5kg로 태어난 첫째인 아들과 1.6kg로 태어난 둘째인 딸을 낳게 됩니다. 이들은 굉장히 작게 태어났기 때문에 둘 다 모두 집중치료실로 이동이 되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들이 배정받은 집중치료실은 각각 아기들마다 1대1로 담당 간호사가 있고 24시간 간호가 이루어지는 병동이었어. 그만큼 아이들이 많은 모니터링이 요구될 만큼 연약한 상태였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쌍둥이 중 첫째로 태어난 남자아이는 루시에게 배정이 됐습니다. 이 아이는 며칠 동안 병동에서 시간을 보내고 6월 8일 이제 스스로 혼자 숨을 쉴 수가 있게 되었고 의사들은 아기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했어. 하지만 그날 밤 8시 루시가 밤근무를 하러 출근을 하게 되고 8시 15분경 루시는 아이와 단둘이 남겨졌는데요. 5분 만인 8시 20분경 아이는 호흡을 멈추게 됩니다. 의사와 다른 간호사들은 병실로 달려왔어요. 이들은 인공호흡을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아이의 몸에서 갑자기 한 군데서 파란 반점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몸의 다른 부분에서 다시 파란 반점들이 생겨나기를 반복했는데요. 의사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증상이었어요. 의사들이 모르는 증상이니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날 밤 9시경 아이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에게 배정받았던 의료진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들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한 후에 사망을 했으니까 자신들의 잘못 같았고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몇몇 의료진들은 충격에 이를 며칠간 쉬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중 한 사람만은 별로 충격을 받지 않은 것 같았고 계속해서 일을 나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루시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이가 사망을 하고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6월 9일 루시는 다시 출근을 했어요. 이 병동에는 죽은 아기의 쌍둥이 여동생이 아직 집중치료실에 있었는데요. 이 아기는 오빠보다 더 병약하게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파랗게 질려 있었는데다가 의식도 거의 없었기에 소생을 시켜서 생명을 유지시켰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약하게 태어났지만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아기는 오빠처럼 잘 회복을 하고 있었고 혼자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쌍둥이 부모님은 첫째 아이를 잃고 병원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잘 회복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떠나버렸으니 둘째가 잘 회복하고 있다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의사들은 첫째의 사망 원인도 제대로 몰랐으니 어쩌면 산모가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있었고 엄마는 심지어 제왕절개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인 또한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병원을 떠나지 않고 있었고 이걸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던 여자아기의 담당 간호사는 아이가 잘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자고 오라고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때 루시는 이 여자아이에게 배정받은 간호사는 아니었지만 같은 병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기에게 접근은 가능했는데요. 이 아기 담당 간호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루시는 아기와 단둘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 아기는 오빠랑 정확히 같은 증상으로 숨을 멈추게 됩니다.
의사, 간호사, 부모님들이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어. 아이들의 엄마는 울고 소리를 지르며 또 죽음을 겪을 수 없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료진들은 이번에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이 아기도 오빠처럼 몸에 파란 반점이 마구 생기더니 결국은 숨을 거뒀어. 하지만 의료진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10분에서 15분간을 계속해서 CPR을 한 결과 아이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이 아이는 병원에서 회복을 했고 집으로 보내져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그 이유는 모두 루시가 이 아이의 담당 간호사가 아니었기에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은 남자 아기가 죽고 나서 꼭 사망 원인을 찾아 공부하고 앞으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아기를 부검해 원인을 찾고자 했지만 부검을 했음에도 사망 원인을 안타깝게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의료진들은 산모의 자가 면역 질환 때문이라고 판정을 내렸어. 그리고 아이의 엄마는 아기가 그렇게 잘못된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계속해서 믿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죄책감 속에 살게 되죠. 루시는 도대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들의 혈관에 공기를 주입한 것이었습니다. 2주 전에 교육 내용으로 아기들에게 절대 실수로라도 공기를 주입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아놓고 그녀는 그것을 악용을 해서 아기들을 해치기 시작한 것이었어. 심지어 루시는 이 아기들을 타겟으로 삼은 이유가 아기들의 부모님이 불임으로 오랫동안 고생해온 것을 알았고 이 쌍둥이에게 그들은 기적 같은 존재였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망치고자 일부러 타겟으로 삼았다고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기가 죽고 나서 루시는 아기의 머리카락, 발도장, 곰돌이 인형 등등을 박스에 담아서 아기의 부모님에게 건네주며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착한 사람인 척을 했어. 그리고는 퇴근을 하고 집에 가자마자 이 부모님들의 페이스북을 찾아보며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스토킹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시게 될 루시의 패턴입니다. 아기들을 앗아가고 부모들을 스토킹하며 그들의 슬픔을 구경하는 것 말이죠. 그렇게 첫 번째 아기가 사망하고 5일이 지난 6월 13일이 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루시에게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으니 며칠 쉬고 회복하라고 권고를 했고 돌아오면 집중치료실 중 그나마 상태가 제일 건강한 아이들을 돌보도록 지시했어요. 상태가 위험하고 약한 아이들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것을 지켜보는 간호사로서 정신건강에 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직원 건강보호 차원에서 흔하게 내리는 방침이었죠. 하지만 루시는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화가 났어. 당시 루시가 동료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자신이 빨리 다시 제일 아픈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병원의 결정에 화가 난다며 건강한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좋지만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픈 아이들을 돌봐서 자신의 자신감과 이미지를 회복하고 싶다고 적혀 있었어. 사실 그녀의 목적은 다른 것이었지만요. 루시는 그렇게 5일간 쉬지 않고 병원에 항의를 했고 5일 만에 병원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아픈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13일 집중치료실에서는 예정일보다 10주나 일찍 태어난 아기가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당시 의료진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본 아기들 중에서 가장 작은 아이였다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작게 태어난 아기였어. 사실 이 병원 시스템에서는 치료실이 1번에서 4번 방까지 나누어져 있었고 1번 방은 상태가 제일 심각한 아이들, 그리고 4번 방은 아픈 아이들 중에 제일 건강한 아이들이 머물도록 시스템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루시가 쌍둥이들을 해치려고 했을 때 그녀가 일하던 치료실은 1번 방이었지만 이미 복귀했을 때는 3번 방에서 거의 회복이 완료된 아이들을 돌보도록 배정이 되었죠. 앞서 말씀드렸듯 10주 일찍 태어난 아기는 1번 방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었고 담당 간호사도 루시가 아니었어. 하지만 1번 방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루시가 1번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번 방에 비상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어. 담당 간호사가 급하게 돌아왔을 때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서 있는 루시가 있었죠.
루시는 자신 또한 1번 방 알람을 듣고 급하게 뛰어온 것이라고 말을 했고 정말 다행히도 담당 간호사가 아기를 소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났을까 담당 간호사가 1번 방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느라고 등을 돌린 사이에 알람은 다시 한번 울리게 되는데요. 이때도 루시는 1번 방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등을 돌린 사이에 아기에게 공기를 주입한 것이었어. 이번에는 전보다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간호사 혼자서 처치를 할 수 없었고 의료진들이 모두 뛰어오게 됩니다. 의료진들은 5시간 동안이나 아기를 살리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아기는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 5시간 동안 루시는 이 방에서 계속 머물며 사람들이 아기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슬퍼하는 부모의 모습을 가만히 서서 관찰했대요. 루시는 1번 방에 배정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있을 이유가 없었고 의료진들은 3번 방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루시는 잠깐 동안만 3번 방에 갔다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계속해서 1번 방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관찰했다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6월 21일이 되었어. 네 번째 아기가 1번 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이는 유일하게 미숙아가 아니었어. 하지만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60시간이나 걸렸고 이렇게 진통이 길 경우에 병원에서는 산모에게 항생제를 줘야 되는데 항생제를 주는 것을 까먹었는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출산 중에 생긴 감염 문제와 아기의 호흡 문제로 아기는 1번 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날 루시는 1번 방에서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담당 아기는 다른 아기였어. 이 네 번째 아기를 담당하던 간호사는 다른 간호사였는데 자신이 잠시 화장실을 이용할 동안 루시에게 자신의 담당 아기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죠. 하지만 담당 간호사가 다시 돌아왔을 땐 알림이 울리고 있었고 그곳엔 루시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저녁 시간이었고 앞서 벌어진 사건들도 모두 저녁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어. 루시는 밤 근무를 유독 좋아하곤 했는데 밤에 근무를 하면 사람들이 병원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해치기 좋은 시간이었다고 후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담당 간호사는 아기를 소생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몇 시간 후 간호사가 식사를 하러 간 사이 아기는 다시 한번 공기를 주입당해서 치명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어 놀랍게도 두 번째 소생을 해서 아기는 다시 안정을 찾았어. 하지만 세 번째, 간호사가 다시 화장실에 간 사이 알림은 울리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의료진들도 아기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2일 새벽 4시경 네 번째 아기는 사망을 하게 됐어. 의료진들은 아기를 2번이나 살렸지만 루시는 포기하지 않고 틈이 나는 대로 아기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수가 1000명당 사망률은 매년 2명 이하였는데 2주 동안 3명의 아기가 사망을 했고 1명은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간 것이 병원 측에서는 너무 이상하게 여겨졌어. 그리고 병원 측에서는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에서 사망한 아기들의 공통점으로 모두 루시가 당시 치료실에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어. 하지만 루시는 평판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그냥 기막힌 우연일 것이라고 루시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하고는 의심을 바로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네 번째 아기가 죽고 루시가 자신의 동료에게 보냈던 문자에는 아기들이 죽는 게 마음이 아프지만 모든 것엔 뜻이 있다고 어쩌면 그것이 그냥 그들의 운명일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료는 이 문자를 받고 그냥 지금까지 루시가 운이 안 좋게 여러 사망 현장에 있었으니 정신적으로 힘들고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운명이었다고 자기 위로를 하는 거겠지 하고 넘겼어. 그렇게 2달이 지나고 2015년 8월이 되었습니다. 2달간 병원에서는 평화를 찾은 것 같았어. 하지만 8월 15일 병원 집중치료실에는 또 한 쌍의 쌍둥이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들은 11주 일찍 태어난 미숙아들로 사실은 다른 병원에서 낳기로 예정되어 있던 아이들이었는데 이날 예정되어 있던 병원이 하필 수술 자리가 없어서 루시가 일하던 체스터 병원으로 급하게 변경되어서 들어오게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쌍둥이들은 둘 모두 루시에게 배정이 되었죠. 하지만 쌍둥이의 부모님은 뭔가 불편했다고요. 담당 간호사라고는 하지만 한시도 쉬지 않고 쌍둥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뭔가 간호하는 느낌보다는 감시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8월 3일 쌍둥이의 엄마는 잠시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끔찍하게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었던 것이었어. 한 번도 아기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는 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엄마가 가까이 갔을 때 엄마는 아기의 입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됐어. 아기 엄마는 놀라 소리를 지르며 간호사들을 찾다가 옆방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루시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기 엄마는 루시에게 아기가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입에서는 피가 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어. 루시는 정말 태연하게 그냥 아기가 우는 것이고 피는 아마 영양튜브 때문에 나고 있는 것일 거라며 괜찮다고 잠시 방을 나가달라고 자신이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기 엄마는 루시가 간호사이니까 뭘 해야 되는지 알겠지 하고 그녀를 믿고는 자리를 떴고 아기 엄마가 떠나자 아기의 출혈은 더 심해졌어. 그리고 의료진들이 달려왔을 때 아기의 몸에서는 파란 반점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며 계속되는 출혈에 아기는 몸의 4분의 1 정도의 피를 이미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아기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직 숨이 붙어있는 아기를 부모의 품에 안겨줬고 아기는 4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경 부모님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숨을 거두고 루시는 아기의 시신을 데려다가 피를 다 씻기고는 손도장, 발도장, 머리카락을 모아 아기의 부모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아기의 부모님은 루시가 사려 깊고 다정하다고 느꼈어. 사실 이번 아기의 사망 원인은 전 아기들과는 달랐습니다. 아기 엄마가 자리를 튼 사이에 이번에 루시는 작은 금속 파츠를 아기가 억지로 삼키게 만들었기 때문에 피를 토하기 시작한 것이었어. 그리고는 공기를 주입했고요. 아기의 몸에 금속 파츠가 있었기 때문에 부검을 만약에 진행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중 한 명은 아기의 부모가 너무 트라우마가 심해 보였기 때문에 부검까지 진행하면 더 정신적 피해가 클 것을 감안해 부검을 추천하지 않았고 루시는 이번에도 들키지 않고 피해가게 됩니다. 그렇게 5번째 아기가 죽고 쌍둥이 아기가 남았어요. 아기의 부모님은 다른 병원으로 아기를 이송시키고자 노력했지만 다른 병원에 아직도 자리가 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기는 원래 있던 병원에 남아있어야 했어. 하지만 이 아기는 상태가 호전되어 1번 방이 아닌 2번 방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 아기는 저혈당 문제로 하루에 몇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됐다고 합니다. 루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동료에게 배정된 이 아기를 살펴보러 2번 방에 들리게 돼요. 이 아기는 분명히 괜찮게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혈당이 점점 더 낮아져서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돼요. 의료진들은 달려와 아기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피는 도중에 한 의사가 아기의 몸에 있던 주사 튜브를 빼게 되는데 튜브를 빼자마자 거의 즉각적으로 아기의 혈당이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아기는 회복을 마치고 퇴원을 해서 안전하게 집으로까지 돌아가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번에도 루시는 걸리지 않았어. 그리고 7번째 아기가 루시의 눈에 띄게 됩니다. 이 아기는 사실 2015년 5월에 태어난 아기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아기들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아기였어. 사실 이 아기는 산모가 임신 중이었을 때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양수가 터지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아직 출산이 한참 멀었으니 양수일 리가 없다고 받아들였고 병원 화장실에서 산모는 출산을 하게 된 것이었어. 아기 엄마는 너무 놀라서 화장실에 비상벨을 눌렀지만 벨은 작동하지 않았고 병원 화장실에서 비명을 지르고 문을 두드리며 의료진들의 주의를 끌었고 그렇게 한 간호사가 아기를 변기에서 꺼내서 7번째 아기는 겨우 살아남게 된 것이었어.
이 아기는 13주나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작았고 0.5kg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기는 미숙아들 중에서도 건강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 폐, 신장에도 문제가 많았고 혈압도 높았죠. 이 아기의 생존 가능성은 고작 5%였습니다. 그렇게 이 아기가 태어나고 7주가 지날 동안 부모님 품 안에 안겨보지도 못했어. 그리고 의료진들은 아기의 부모에게 아기가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계속 해왔었죠.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이 7번째 아기는 13주 동안이나 버텨내며 거의 모든 질병을 이겨내고 건강한 아기로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거의 마치며 이 아기는 부모님의 집에서 더 가까운 병원인 체스터 병원으로 옮겨서 회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료진의 판단에 아기는 루시가 근무하던 체스터 병원으로 옮긴 것이었어. 그렇게 2015년 9월 6일 7번째 아기는 체스터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입원 방으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7일은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째 되던 날이었기 때문에 의료진들과 부모님은 간단한 케이크를 준비해 축하하려고 잔뜩 기대 중이었어. 하지만 9월 6일 저녁 8시 루시가 출근을 하게 되죠. 루시는 그날 1번 방에 배정이 되어 있었고 7번째 아기는 다른 담당 간호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경 아기의 담당 간호사가 휴식 시간을 가지러 자리를 잠시 뜨게 되죠. 그리고 2시 15분경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의 곁에는 루시가 있었고 아기는 여기저기 마구 구토를 하며 호흡도 힘들어하기 시작했어. 아기는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2번 방에서 1번 방으로 이송이 되게 되죠. 루시가 일을 하던 그 1번 방 말입니다. 심지어 아기는 루시에게 배정이 되었어요. 루시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척척 이루어졌죠. 의료진들은 그렇게 밤새 아기를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했고 아기는 엄청난 양의 우유를 토해내고 의료진들은 아기의 배에서 공기를 빼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는 안정을 찾았어요. 이번에 루시가 아기에게 했던 것은 아기에게 과도한 양의 우유를 먹이고 배에 직접적으로 공기를 주입한 것이었어. 그렇게 7번째 아기는 안정을 찾자마자 원래 있던 병원으로 다시 옮겼고 그 병원에 가자마자 빠르게 회복을 했대요. 이 정도면 체스터 병원의 누군가가 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누가 봐도 분명한데 아기는 원래 병원에서 8일 동안 안정을 찾고 다시 체스터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치료를 받으러 돌아왔어. 그리고 이번에 아기가 돌아왔을 때 루시는 2번이나 또 살해 시도를 하게 됩니다. 2015년 9월 21일 7번째 아기는 체스터 병원의 4번 방으로 배정이 되었어요. 4번 방은 거의 회복이 완료된 아이들이 머물던 곳이었기 때문에 4번 방에 배정되었다는 것 자체로 아기가 얼마나 회복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9월 21일은 사실 이 아기의 원래 출산 예정일이기도 했는데요. 루시는 이날 아기에게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과식, 공기를 주입하게 해서 아기가 계속 구토를 하고 호흡곤란이 오게 만들었습니다. 아기는 1번 방으로 옮겨져서 의료진들이 겨우 살렸지만 몇 시간 후 증상은 반복되었어. 하지만 이번에도 기적적으로 의사들이 아기를 살리게 되죠. 결국 이 아기는 11월 2일 부모님이랑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루시의 3번째 공격 끝에 아기는 목숨만은 살렸지만 지금 2025년을 기준으로 10살이 된 아기는 뇌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걷지도 못하고 밥도 영양 튜브를 통해서 먹어야 되고 24시간 부모님이 옆에서 간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상 수명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요. 한 악한 여성이 벌인 일 때문에 아이는 평생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9월 26일 8번째 아기가 루시의 눈에 띄었어. 루시는 7번째 아기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루시는 사람이 적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배정된 8번째 아기에게 루시는 몹쓸 짓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밤 11시에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의료진들이 아기를 금방 살릴 수 있었고 2시간 후인 새벽 1시에 루시는 2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의료진들은 아기를 살렸고 아기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회복을 진행했기 때문에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어. 4일 후인 9월 30일, 9번째 아기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는 입원한 지 하루 만에 호흡곤란을 겪게 됐어요. 하지만 의사들이 CPR을 진행해서 아기는 살아남았고 그 후로 회복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사들은 아기가 곧 퇴원을 해도 된다는 소견까지 줬기 때문에 아이의 부모님은 집에서 아기를 맞을 준비를 마치고 있었죠. 하지만 10월 22일 루시는 이 아기의 혈관에 공기를 주입해서 아기는 결국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소름 돋게도 루시는 자신이 아기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씻겨 깨끗하게 해주겠다며 아기의 사진을 찍고 아이를 데려갔어. 그리고는 아기의 부모님에게 자신이 아기를 생전에 씻기던 것이 생생한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마음이 아프다며 아기의 장례식에도 편지를 써서 당신들의 아기를 간호했던 것이 영광이었다고 전하기까지 했죠. 이렇게 많은 아기들이 사망을 하자 의사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의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어. 그리고 모두들 사건 현장에는 루시가 있었다는 것이 공통적이었고 이건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수상한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병원 인사팀에 루시가 수상하다는 의견을 표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병원 간호사 중에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를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며 의사들의 의견을 가볍게 무시해버리고는 심지어 유난 떨지 말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르고 11월이 되었어요. 10번째 아기가 루시에게 공격을 당했죠. 하지만 의료진들의 빠른 대처 덕분에 아기는 다행히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조용히 흘러갔고 2016년 2월이 되었습니다. 한 의사는 아기들의 죽음을 계속해서 혼자 조사를 하던 중에 아기들 몸에 공통적으로 생겼던 파란 반점의 정체가 공기 주입 때문에 생겨난 반점이라는 것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의사는 다시 한번 인사팀을 찾아가 루시 래피가 수상하다며 조사를 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이번에도 인사팀은 루시를 좀 가만히 냅두라며 루시를 감싸고 의료진들을 다시 한번 무시했고 이 의사가 제출한 추가 서류들을 3개월이 지난 5월까지도 들여다보지도 않았대요. 사실 인사팀들이 루시를 가만히 냅두라고 했던 이유는 루시가 먼저 술을 썼기 때문이었는데요. 루시를 의심하는 의료진들이 많아지자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소문을 루시도 결국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시는 이 소문을 듣자마자 인사팀에 달려가 의사들이 자신을 왕따시키고 괴롭힌다고 미리 선수를 쳐놓은 것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의사들이 루시에 대해서 수상한 점이 있다고 의견을 말해도 인사팀에서는 그냥 루시가 꼴보기 싫어서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는 루시 편을 든 것이었고 인사팀에서는 의사들한테 루시에게 사과문을 쓰라고 시키기까지 해서 의사들은 아기를 죽인 살인마에게 의심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문까지 써야 됐다고 해요. 그리고 2016년 2월 11번째 아기가 루시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아기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까지 갔고 의료진들이 온갖 노력을 다한 끝에 아기는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3일 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1번째 아기는 루시의 공격 3일 후 사망했다는 이유로 루시와 직접적 연관을 지을 수는 없다고 루시는 후에 이 아기건에 대해선 살인죄가 아닌 어이없게도 살인 미수죄를 받게 됐어요. 그렇게 2달이 흐르고 4월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쌍둥이가 들어왔어요. 12번째 아기, 13번째 아기라고 칭하겠습니다. 루시는 12번째 아기에게는 인슐린을 과다 주입했고 13번째 아기에게는 혈관에 공기를 주입했어. 의료진들은 아기들을 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13번째 아기는 뇌손상을 입어서 이 둘은 퇴원을 해 가족들의 품에 돌아갔지만 13번째 아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루시가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지는 10달이 되었지만 놀랍게도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루시가 죽인 아기들은 총 5명에 살인 미수에 그친 아기들은 8명이었습니다. 루시는 툭하면 자신이 죽인 아기들의 부모들의 SNS를 찾아서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여전히 살피고 구경하는 것을 즐기곤 했죠. 그렇게 또 2달이 지나 6월이 되었습니다. 6월 13일 14번째 아기가 집중치료실에 입원을 했어. 아기는 태어나서 뇌출혈 문제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루시는 이 아기의 몸에 튜브를 억지로 밀어넣어 더 큰 뇌출혈을 일부러 일으켰고 공기까지 주입을 해서 아기는 생명을 잃을 뻔했지만 의료진들은 아기를 살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스페인 이비자에 놀러가서 파티를 하고 돌아왔어. 그녀는 이비자에서 돌아와서 6월 23일 출근을 해 새로운 2명의 신생아를 담당받게 됩니다. 이 15번째 아기와 16번째 아기는 새 쌍둥이로 태어났고 한 명은 건강했지만 다른 나머지 2 쌍둥이들은 약간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요하게 됐죠. 루시는 15번째 아기를 배정받자마자 그날 밤 바로 아기의 혈관에 공기를 주입해서 응급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아기를 살리려고 6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아기는 결국 사망하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숨 돌릴 새도 없이 15번째 아기가 사망을 하자마자 13분 만에 루시는 쌍둥이 형제인 16번째 아기에게 공기를 주입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아기는 안정을 찾을 수 있었지만 다음날 루시가 출근하고 1시간 만에 다시 한번 공격을 당해서 아기는 다시 한번 위험에 처해졌어. 의료진들은 아기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나 다른 병원에 연락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루시는 그 옆에 가만히 서서 이 여기서 살아서 나가는 거 아니죠? 라는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동료들은 루시가 했던 이 한마디가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난다고 후에 회상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아기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기 직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새 쌍둥이의 부모들은 그렇게 2 아이를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24시간이 흐르고 루시는 17번째 아기를 배정받았고 그 아기에게 공기를 주입했지만 이번에는 실패에 그쳤고 아기는 다행히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1년 새에 루시랑 관련된 아기들 중에 17명이 죽거나 거의 죽을 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루시가 이 죽음들이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었고 인사팀에서는 더 이상 루시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결국 그들은 루시에게 신생아실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통보를 하게 됐죠. 이들이 이쯤에서 경찰을 부르고 루시를 완전히 해고했다면 좋았겠지만 이들은 루시를 사무직으로 전환시키고 루시는 환자 안전부서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루시가 사무직으로 전환을 하자마자 아기들의 수상한 죽음은 바로 멈췄어. 그리고 2017년 5월이 되었죠. 12달이라는 시간 동안 병원 내부에서는 아기들의 수상한 죽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병원 측에서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망설이고 있었어. 병원의 이미지가 망가질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앞서 계속 루시의 수상함에 대해서 고발했던 의사들은 병원 경영진에게 경찰에 즉시 알리지 않으면 자신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마지막 경고를 줬고 병원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와 동시에 즉시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할 자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조사는 1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됐고 2018년 7월 4일이 되어서야 루시는 처음으로 체포가 됐어. 경찰은 루시를 체포했지만 그녀의 자백은 받아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집을 수색하던 중에 수십 개의 포스트잇 메모를 발견하게 되고 그 메모에는 루시의 온갖 잡생각들과 진실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했어. 나는 지옥에 갈 거야. 내가 일부러 그 순진한 아기들을 해쳤어. 라는 글들이 적혀 있었고 그녀의 집에서는 아기들의 침대포 등 여러 가지 아기용품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루시가 자백을 하지 않았고 이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루시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2년 동안 열심히 수사를 해 더 증거를 모은 후 2020년 11월 루시는 다시 한번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그녀의 재판이 열렸어. 그녀의 마지막 범죄 후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드디어 재판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10개월 동안 지속되었어. 재판은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팠고 약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루시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확증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 루시는 재판에서도 누군가 아기들을 죽인 것은 확실하다고 믿지만 자신이 한 짓은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어. 재판에서 루시가 범인인 증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녀가 한 것은 100% 맞다고 밝혀졌고 루시는 각각 14건의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절대 그녀가 살아서 감옥에서 나올 리 없다는 판결이었죠. 하지만 루시는 지금까지도 왜 대체 죄 없는 아기들이 해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고 그 누구도 이유를 모릅니다. 대체 그녀는 왜 이런 짓들을 벌인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